삼국지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조조는 용감하게 버티면서 맹렬하게 싸웠지만 마침내 조조가 후퇴를 감행하는데 적군이 조조를 발견하고 빠르게 추격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조가 탄 말이 화살에 맞습니다. 리더는 폼생폼사야. 그러자 조홍이 역사에 남을 명대사를 던지죠. 삼국지의 수많은 전투 장면, 나관중은 어떻게 각색했고 그 비결은 뭐냐? 이 실제 역사 속의 전투와 삼국지 연의의 전투 장면은 어떻게 다를까요? 싸우기가 싫은 거예요. 왜? 조조는 이때 병력이 얼마 안 됐어요. 자리하면 1000명이었거든요. 너 구경만 할 거냐? 그러면 수도를 함락하자. 그런데 가야지. 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삼국지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삼국지의 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복장이 왜 이러냐고요? 재미죠. 오늘 전장 얘기하니까. 자, 지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력도 열세, 전투력도 열세. 후퇴하고 싶은데 상대는 적군 중에서도 최강의 기병대입니다. 기병 앞에서 등을 보이는 것, 죽음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조조는 용감하게 버티면서 맹렬하게 싸웠지만 적은 점점 더 가까이 옵니다. 마침내 조조가 후퇴를 감행하는데 적군이 조조를 발견하고 빠르게 추격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적군은 점점 가까워지고 조조가 탄 말이 화살에 맞습니다. 이것은 거의 적군이 100m 이내로 육박했다는 의미죠. 조조의 말이 즉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조 정도가 타는 말이면 당연히 명무하고 튼튼한 말이어서 보통 화살 한두 발에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속도는 느려지겠죠. 이 광경을 발견한 사촌 동생 조홍이 즉시 조조에게 다가와 조조를 엄호하면서 자기 말에 타라고 말합니다. 고맙다 동생아. 이러면서 냉큼 타면 사람이 리더가 못 돼요. 살아나도 두고두고 까입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리더는 폼생폼사야. 그걸 버리면 안 돼. 안 된다. 내가 어떻게 이게 타겠냐.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안 된다. 어떻게 내가 너를 희생시키고 나만 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러자 조홍이 역사에 남을 명대사를 던지죠. 천하에 저 조홍은 없어도 되지만 당신은 없으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다 줘야 돼요. 거기서 틀렸어 임마. 이러면 되겠어. 이렇게 돼서 조홍은 조조를 말에 태우고 필사의 후퇴를 감행하게 되죠. 이 전투가 바로 서기 190년에 있었던 동탁의 대장 서영과 조조의 대결입니다. 조조는 위기를 겪지만 조홍의 도움과 분투로 간신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조조의 위신은 말도 안 되게 깎였죠. 이 사건으로 반동탁 연합군 내에서 조조는 힘을 잃었고 결국 연합군에서 이탈해서 독자 노선을 걷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조홍의 명언, 천하에 나는 없어도 되지만 당신은 있어야 됩니다. 이 명언을 남긴 이 전투, 평양전투죠. 이 실제 역사 속의 전투와 삼국지 연의의 전투 장면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게 오늘 복장 갖추고 선글라스 꼈더니 연기가 좀 되네.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할까 보다. 삼국지에는 아직도 수많은 전투가 남아 있습니다. 나관중은 이 전투를 기가 막히게 각색을 합니다. 소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천재적인 각색 능력, 역사가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역사 왜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역사 왜곡, 무슨 역사 왜곡. 이게 나관중이 이거를 제가 어디 땅속에서 찾았다, 조조의 집터에서 발굴했다, 이렇게 하고 책을 냈으면 이게 사기극이고 역사 왜곡이지만, 아니 소설이라고 밝히고 했는데 무슨 역사 왜곡이야. 소설은 소설이지. 나관중 보고 역사 왜곡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은 그분이 잘못하는 거예요. 소설을 역사로 믿고 드라마나 소설로 역사를 배우려는 사람이 잘못한 거지, 나관중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나관중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삼국지의 수많은 전투 장면, 나관중은 어떻게 각색했고 그 비결은 뭐냐,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요약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투가 발생한 배경입니다. 정사에 의하면 반동탁 연합군은 원소는 한해, 장막, 유대, 교모, 원유 이런 사람들은 산조현, 원술은 남양, 공주는 영촌에 주둔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를 지도로 보시면 낙양의 북쪽, 동쪽, 남쪽 3면에서 압박하는 형세입니다.
이때 조조가 공격을 주장하는데 조조의 생각은 정조를 기준으로 해서 원소는 황하 북쪽에서 조조와 장막, 유대 등은 황하를 건너서 남쪽 기슭을 따라서 낙양으로 진군하는 전략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낙양은 바로 북쪽에, 우리는 왜 한강이 도시 가운데로 흐르는데 한강이 서울 북쪽을 흐른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황하의 북쪽과 강 남쪽으로 진군하는 방법이었죠. 만약에 이때 원소가 조조와 함께 진군했다면 낙양에 수비되는 북쪽의 황하나루와 동쪽 강과 그 산악 지역의 중간 지점을 동시에 방어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수비대의 병력이 분산되겠죠. 여기다가 그 강력한 손견의 부대가 남쪽에서 진군해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보면은 조조가 역시 똑똑하긴 해. 그런데 이놈의 연합군이 다들 지옥심만 차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으로 얘기하면 먹히겠어요. 애초에 싸울 마음이 없는데. 그래서 정사를 보면 조조가 이렇게 설득합니다. 동탁이 도주했다. 이때 이미 낙양을 버리고 장안으로 천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주할 때 주민들을 끌고 갔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그럼 주민을 다 끌고 가냐? 그건 아니겠죠. 특히 수도 외곽에 있는 일반 사람들이, 원래 수도에는 또 망리를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또 수도 외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또는 지배층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격입니다. 그러니 배신감이 얼마나 차고 넘치겠어요. 지금 부자 귀족들은 빠져나갔고 낙양 주변의 백성들은 배신감이 차고 넘치다. 이때 빨리 들어가면 얘들이 다 우리를 따르고 우리의 세력이 될 것이다. 가자. 이렇게 미끼를 던집니다. 그런데 이놈의 인간들이 안 따릅니다. 왜? 첫째는 동탁이 도주하기는 했지만 서영이나 여포 같은 맹장들이 지휘하는 수비군은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동탁 연합군은 싸우기가 싫은 거예요. 왜? 싸워서 이겨도 자기한테 손실이 오니까 그냥 앉아서 거저먹으려고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조조는 이때 병력이 얼마 안 됐어요. 잘하면 1000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반동탁 연합군에 가세한 사람들은 대개 한 주, 원소는 4개의 주, 그때는 2개인가? 하여간 이렇게 몇 개의 주를 차지한 대체로 요즘 말하면 도지사급이었고, 조조는 군수급입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상대가 안 되는데, 이 도지사급 사람들은, 이게 도지사라는 것 그렇다. 좀 미국식으로 말하면 주지사급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가진 게 있으니까 이 기회에 어떻게든지 자기 주변으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 주변의 군수들 중에는 동탁파도 있을 거고 관망파도 있고 이럴 테니까 여기를 먼저 장악하는 게 우선이죠. 그런데 군수인 조조 입장에서는 그 밑에 통반장 잡아봤자 뭐합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줄을 하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낙양이 비었다. 가자!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은 야, 경기도, 나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거부터 챙겨야 돼. 이렇게 되는 구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 가요. 천하의 조조도 꼬실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조조는 솔직히 이 잡동사니들이 따라오면 뭐 하냐, 그건 애초에 포기했을 것 같아요. 조조가 움직이고 싶었던 사람은 원소죠. 일단 원소는 대권을 꿈꾸잖아. 대권을 꿈꾸는 사람은 뭔가 행동이 좀 달라야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대권을 꿈꾸는 원씨 집안이 2명이에요. 원소가 패망한 데는 사실 이집트도 컸는데, 그놈의 원수리가 이 아저씨가 이게 또 대권이라서 집안 세력이 둘로 갈린다고. 그런데 이 원술이 지금 남쪽에서 맹장 손견을 앞세워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손견도 이게 위험한 야신가예요. 이렇게 되니까 원소한테 하는 얘기지. 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너 구경만 할 거냐. 딴 놈들은 그냥 내 주변 먹는 게 바쁘다고 해서 당신 정도면 큰 거를 노려야지. 그렇잖아. 그러면 수도를 함락하자. 그런데 가야지. 그런데 안 가요. 제 생각에는 조조는 이때 벌써 원소의 수준을 알아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조가 더욱더 대권을 향해 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건 나중 얘기고, 아무튼 아무도 안 가니까 조조가 혼자라도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친구였던 장막이 자기 부하 장수였던 위자라는 이제 장수 하나만 붙여줘갖고, 그래봤자 병력 한 1000명, 2000명인 것 같은데 그거 붙여줘가지고 이제 그 병력을 데리고 서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주 서쪽에 변수라는 곳이 있는데, 그 변수를 건너는 나루라고 할까, 강가의 도시가 형양입니다. 이 형양이라는 곳에서 이제
변수를 건너서 낙양 쪽으로 진군하게 됩니다. 아마 조조는 진군하면서 계속 이 망할 놈의 원소 자식, 이 저런 자식이 무슨 대권을 꿈꾼다고 뭐 있는 욕은 다 했을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 지금 선견이 남쪽에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원소만 좀 움직여줬으면 저기 동탁의 수비대는 분열됐을 거고, 그렇다면은 조조와 원소는 이제 거듭 성공을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대가 무산이 됐죠. 여기다가 이때 동탁군의 대장이었던 서영은 동탁 휘하의 최고의 무장이었습니다. 게다가 최강의 스텝 기병을 거느리고 있어요. 이때 서영은 어떻게 했느냐? 손견 쪽으로 가지 않고, 아마 조조는 그걸 기대했을 것 같은데 병서의 기본 약한 적을 먼저 친다. 게다가 서영 부대는 기동성에서는 앞서기 때문에 이게 보병들은 갔다가 이겨도 돌아오고 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 약한 군을 견제하고 강한 쪽에 먼저 주력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병은 안 그렇거든. 치고 빠지면 되니까 약한 쪽을 먼저 휩써버리고 단숨에 주력한테 간다, 이런 전술을 썼던 거죠. 맹장 서영의 대활약으로 조조와 손견이 다 패합니다.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좌우간 이 전투에서 최고의 영웅은 서영이었습니다. 여포는 힘도 못 써요. 여포가 뭐 1대1로 최강 무장이다 아니냐, 뭐 이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뭐 1대1로 셌던 건 맞는 것 같은데 무슨 소용이냐고. 우리가 그 전쟁사의 기본이 필부의 용맹, 아무리 뛰어난 애라도 10명 죽이면 다다. 그거 갖고 뭐 하겠냐. 이게 전쟁사의 진리입니다. 여포가 아무리 세다고 그래도 힘도 못 써요. 이 때는 계속 깨지기만 합니다. 자, 이것이 평양전투의 진실인데, 그러면 삼국지 연의에서는 이 장면을 어떻게 각색했느냐. 먼저 전투가 벌어진 지역을 교묘하게 바꿔요. 평양에서 변수를 건너서 변수 서쪽에서 벌어진 전투인데, 이때 연합군은 정주 동쪽에 있었는데 소설에서는 이미 연합군이 호로관까지 진출한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진격하기도 전에 여포와 유비, 관우, 장비의 세 사람의 대결이 벌어진 것이 호로관 앞이거든요. 호로관은 낙양 동쪽 50km 정도 되는 곳에 있는 요새 지역이에요. 북쪽에 황하, 그리고 낙양 동쪽에 그 산맥처럼 이런 남북으로 산맥이 있는데 그 황하와 산 사이에 좁은 틈을 막고 있는 관문이 호로관입니다. 연합군이 이미 여기까지 진출한 데다가 여포마저 패하니까 동탁이 견디지 못하고 낙양을 포기하고 장안으로 천도한다. 소설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요게 평양전투의 전사입니다. 그러자 연합군이 호로관을 지나 낙양을 점령하게 되죠. 요게 이제 완전히 역사 왜곡인데 아무튼 이렇게 만들고 평양전투는 낙양 점령 후에 벌어지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여기서 나관중의 각색비법 첫 번째 교훈, 공간을 좁혀라. 자, 우리가 이제 뭐 조선시대 같은데 한양을 공격한다고 칩시다. 뭐 반군이 한쪽은 충주에 있고 한쪽은 공주에 있고 뭐 하나는 평양에 있고 하나는 함흥에 있고 이렇게 벌려 놓으면 이제 막 설명을 해야 돼요. 평양이 왜 중요한지, 평양을 장악하면은 뭐 평양에서 개성 사이에 뭐가 어떻게 되고, 뭐 함흥에 있으니까 뭐 평안북도에서 군량이 안 오고, 충주에 있으니까 경상도가 끊어지고, 막 이렇게 전략적인 요소를 설명해야 돼. 복잡하잖아. 귀찮아. 물론 나 같은 사람은 이런 거 좋아요. 그런데 저 같은 뭐 저뿐 아니라 어쨌든 밀떡은 전체 인구 중에 소수니까 어떡하겠어. 그럼 보통 사람이 좋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슨 평양, 충주야. 원소는 미아리에, 조조는 동대문에, 서울역에 손견이 왔다. 이렇게 하면 전략이고 뭐 나발이고 그런 거 필요 없잖아. 그냥 이 설명 자체로 긴장감 만땅이에요. 이게 글을 쓰다 보면 호흡이란 게 있는데 이게 탁탁탁 거침없이 달려가야 돼요. 사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같이 역사하는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지. 아, 이게 평양에 있으면 어쩌고 되고 뭐 어떻게 되고 뭐 지리, 강, 국제 상황 이렇게 다방면으로 설명해야 되니까 호흡이 계속 끊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저놈이 사기쳤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러면 그냥 몰입감 100배예요. 좁히고 명확하게 하고 단순화하고 부가 설명으로 호흡을 끊지 마라. 이게 각색의 법칙, 선동의 법칙, 돈 버는 법칙입니다. 또 하나의 팁이 있는데 긴장감, 압박감은 주고 진짜 천재는 천재야. 명확하게, 명확의 법칙
경제호란이 아니라 날 수도 있었는데 미국 탓입니다. 끝. 명확하잖아요. 실제로 조조는 이 전투에서 2번 죽을 뻔하는데 지금 조조군이 성급하게 추격해오고 있다. 이 삼국지의 이 팩트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과연 어떤 것이 다른가? 바로 이 책 속에 있어이다. 삼국지 아저씨 우리 임영환 박사님께서 드디어 전략 삼국지를 쓰셨습니다. 제목부터가 멋있습니다. 전략 삼국지. 근데 이제 혹시 이제 아픈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딱 첫 번째 1부의 시작이 정사 삼국지와 소설 삼국지입니다. 예, 여기 팩트 폭행 맞기 싫으신 분들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한 이 부분도 약간 소설이죠? 예. 요거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사실 삼국지가 소설로 유명한 바람에 네. 그 진짜 정사 얘기는 많이 빠졌는데 네. 사실은 삼국지, 정사 삼국지 자체가 굉장히 교훈이 많은 책이고 다이나믹한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설 삼국지도 명나라 때 나온 게 아니라 삼국시대 끝나자마자 수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를 여기다 편집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삼국지 자체가 역사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 책인데 네. 이게 소설로 넘어가니까 정말 재미난 역사 얘기가 다 죽고 수많은 교훈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투 장면은 사실 삼국지 소설의 전투 장면은 맨날 매복, 네. 화공, 모종강이 그랬더라고. 이 수많은 전투 장면을 봐라.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 맞는 말이지. 그냥 다 뻥이란 말이야. 하지만 그 뻥 속에서 감동을 찾아낸 우리 아니겠습니까? 감동은 있는데 진실은 교훈은 없어. 진짜 솔직한 얘기로. 네. 그래서 진짜 전투의 교훈은 따로 있어요. 아. 그런데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훌륭한 전투도 많고 네. 굉장히 역동적인 삶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사 속에 있는 교훈들을 뽑아왔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과는 친구가 되지 마라. 그런데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은 사람과는 절대 싸우지 마라.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참 많은 표본이 돼주고 교훈이 돼준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교훈을 모아서 우리 삼국지에 대한 이야기 전략 삼국지 쓰셨으니까요. 이거 많이들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